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1905년부터 1910년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1905년부터 1910년 시기까지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일본은 세계 열강인 영국,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이들 나라와 조약이나 혹은 협약안, 밀약을 맺고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905년 11월에 대한제국의 을사조약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즉 조선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일본이 장악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을 보국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에 대해 실제적으로 지배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갔는가 하는 것을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선인의 대응은 크게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는 일본이 1904년 러일전쟁 이후에 조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침략해 들어오고 통감부를 설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배해 갔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인의 대응의 형태로 크게 두 가지의 대응의 형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생들과 농민들이 결합을 해서 나름대로 항거했던 의병 전쟁의 형태를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 개화적이거나 혹은 계몽적인 지식인들이 민들과 결합을 하면서 계몽운동의 어떤 형태를 띠면서 주로 학교를 설립을 하고 신문을 만들고 산업을 진흥시키면서 백성들을 계몽하고 깨우치고 그것을 따라서 힘을 키워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우리가 부국강병한 자주 독립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운동의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계몽운동인데요. 그 계몽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본이 어떻게 1900년 이후에 조선의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제 침략해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을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이제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통감부 설치라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일본의 팽창 정책이 어땠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관을 좀 한번 해보면은 일본은 1868년에 명치 유신을 단행하면서 근대 국가를 확립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은 영토 확장 정책, 대외 확대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홋카이도, 북해도를 이제 점령을 하고 거기 원래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살고 있었는데 북해도를 점령을 하고 1879년에는 독자적인 왕국인 유구 왕국이 있었습니다. 유구 왕국이 있었던 소위 오키나와를 점령을 해서
일본에서 일본 본국에서는 거기에 오키나와 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일본의 본국의 영토 확대 정책은 더욱 진전이 되어서 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대만을 식민지로 이제 획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대만뿐만 아니라 요동반다의 여순 대련, 류순, 따렌 지역을 마찬가지로 식민지로 조차를 했지만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의 열강들의 항의에 의해서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대만을 식민지로 획득을 하고 1904년 러일 전쟁을 수행해서 거기서 이제 승리한 이후에 관동주와 남사할린을 차지하게 되고 1906년에는 조선을 보호국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10년엔 조선을 완전한 식민지로 장악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제1차 세계대전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전개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에 일본은 나름대로 그 직접적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영토 확장 정책을 펼쳐가면서 남태평양의 독일, 영을 점령하고 이들을 묶어서 남양군도로 묶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해 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928년 9년에 세계적인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그 공황 속에서 일본의 독점 재벌과 군사 정권, 군부가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의 파쇼 체제를 구축해가지고 대외 확대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일본의 역사에서는 1931년 이후부터 45년 패망할 때까지를 15년 전쟁기라고 규명을 합니다. 이때부터 31년서부터 일본 제국주의는 대대적인 영토 확대 정책을 펴가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안고 있는 그런 모순을 식민지의 확대 정책으로 해결해 가려고 했다. 그래서 31년 만주를 침공해가지고 그들이 만주를 장악하게 되고 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이제 침략하게 된다. 그게 유명한 37년의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심지어 하와이를 공격하게 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국을 공격하면서 영토를 확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 이제 미국이 참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45년 일본이 패전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획득했던 식민지를 다시 다 이제 돌려주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1868년 명치유신 이후부터 계속 영토 확대 정책을 펼쳐갔던 그런 이제 역사의 어떤 흐름을 이제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1904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어떻게 영토 확대 정책을 펼쳐갔는가 하는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러일 전쟁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이 시기는 크게 1898년에 청나라는 서구 열강의 그 청나라 지역의 영토 확대 정책에서 이제 곤궁에 처하게 됩니다. 청나라가. 그래서 1898년에 서구 열강들이 청나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영토를 조차하는 그런 이제 확대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는 요동반도의 류순 대련 지방을 조차하게 되고 또 영국도
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산동반도의 외화에도 조차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구 열강들은 청나라에게 대대적인 이제 영토를 조차하는 그런 확대 정책을 펼쳐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항해서 청나라에서는 1900년에 서구 열강들의 영토 확대 정책이 확대되니까 소위 의하단 사건을 일으켜서 당시에 청나라민들이 북경을 포위해가지고 서구 열강들의 대사관과 서구 열강들의 어떤 거류민들을 수개월 동안 포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어서 나중에 미국, 영국 등의 서구 열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군대를 편성을 해서 위하단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와해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서 1900년 무렵에는 동북아시아의 서구 열강들의 영토 확대 정책, 영토를 배경으로 한 어떤 그런 이제 경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1900년 무렵에 요동반도의 러순 대련 지방에 대대적으로 그들의 어떤 거리를 확보하는 목적으로 대규모 군대를 이제 파견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경계 내지는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1902년에 영국과 일본은 영일 동맹을 맺으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이제 견제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고, 그것의 어떤 발단이 이제 1904년 2월 달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러일 전쟁의 이제 전투 장면인데요. 2월 8일 날 일본은 여순 대련에 머물고 있었던 러시아의 극동 함대를 급습하게 되고, 인천항에 주둔하고 있었던 러시아 함대도 이 두 척의 배를 이제 급습하면서 러일 전쟁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전과 육지전에서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의 국동 함대에 파견되었던 해군과 육군이 이제 패전하게 되자 1904년 9월에 유럽에 있던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가장 강력한 소위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발틱 함대가 1904년 9월에 거기서 이제 발주해서 이 동아시아로 9개월에 걸쳐서 동아시아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에서 발진한 발틱 함대가 거기서 유럽을 돌아서 원래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집트 수에즈 운하가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을 받을 것을 우려해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돌아서 인도를 거쳐서 9개월 만에 이 소위 대한해협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1905년 5월에 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하고 일본의 이 동아시아 함대하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일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1905년 5월에 러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때 일본은 전쟁 비용의 60%를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전쟁을 행하게 되고, 일본은 이 1904년 2월 달부터 1905년에 걸친 러일 전쟁을 그들이 백색 인종의 대표자인 러시아가 동아시아로 침략해 들어오는 것을 황색 인종의 대표자인 일본이 맞아 싸움으로써 이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자기들이 이제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게 되죠. 이게 당시에 미국 시사지에 러일 전쟁을 이제
풍미했던 러일 전쟁을 이제 그 암시했던 이제 풍자입니다. 이게 러시아, 이게 일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영토도 크고, 땅도 넓고, 기본적으로 국력도 큰 그런 나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러시아와 작은 일본이 지금 맞짱을 뜨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풍자하는 것이죠. 그 당시 미국의 시사지에 실렸던 그림입니다. 러일 전쟁을 풍자했던 그림이고, 이게 실제로 이제 일본군이 이제 인천 앞바다를 통해 가지고 서울로 입성하게 되는 남대문을 이제 앞을 지나는 일본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수행할 때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러일 전쟁 과정 속에서 일본의 그런 선전에 이제 동조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었습니다. 근대적 지식인들도 일본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동학의 지도자였던 손병희가 3대 교주였던 손병희도 일본에서 일본의 문물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에 동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당시에 3대 교주가 되는 손병희는 조선에 있었던 동학 교도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의연금, 군자금을 모집하게 하고 그 군자금을 모아서 일본 육군성에 헌납을 하고, 심지어 동학 교도들에게 일본군이 군수물자를 운반하는데 거기 이제 도와주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동아시아에 있어서 일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어 간다. 그래서 1905년 5월 말에 러시아의 유럽에 있었던 발틱 함대와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동양 함대의 전투에 의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면서 1905년 7월에 당시에 일본의 외무부 장관인 카스라와 미국의 외무장관인 테프트가 서로 이건 정식의 조약은 아니고요. 조약은 아니고 이제 이 테프트가 중국으로 가면서 일본을 거치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서 일본이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미국은 양해를 하고, 또 일본은 미국이 이름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점령하는 것을 서로 양해한다 라고 하는 양해 각서를 주고받습니다. 주고받고,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영국과 제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이 맺는 이유는 다시 러시아의 재반격을 막는 의미에서 이 제2차 영일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일본은 동맹을 맺음으로써 러시아가 한쪽 나라를 공격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나라는 거기에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 공동으로 하여튼 싸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극동지방에서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영국이 후원을 하고, 또 러시아가 마찬가지로 인도를 남하 정책을 시작하면서 인도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을 영국은 이제 우려해가지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때는 일본이 하여튼 참여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제2차 영일 동맹이었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서 일본은 영국에게 요구해서 제1차 영일동맹, 1902년 영일동맹에서는 조선의 독립을 거기에서는 보존하는 것을 즉 조선의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했지만은 1905년 제2차 영일동맹에서는 조선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1905년 9월에는 다시 미국의 중재하에 미국의 도시였던 이제 포스모드라고 하는 데서 러시아하고 일본
두 나라의 외무장관을 초청을 해서 이제 포스모드 조약을 맺어서 일본이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러시아도 양해를 한다 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결국 그 당시 세계적인 열강인 미국, 영국, 러시아들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양해받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면서 일본은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조선에게 강요하게 되고, 이 을사조약에서는 조선의 외교권과 재정권을 일본이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은 외교권을 일본에게 이제 빼앗기는, 그래서 조선의 주권이 크게 잠식당하는 이제 그런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걸 발판으로 해서 곧바로 일본은 통감부와 이사청을, 그러니까 서울에는 통감부, 계항장과 지방에는 이사청을 설치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실제로 외교권뿐만 아니라 내정권을 이제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은 그것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세계적인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밀사를 파견해가지고 고종은 자신이 을사조약에 사인을 하지도 않았고, 조선의 상황, 일본이 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침략해 들어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이게 부당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그런 이제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준 등의 3명의 대표단을 파견해서 거기 가서 이제 조선의 입장을 발표를 하려고 했지만은 세계 열강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회의장 밖에서 이준, 이상설 이 사람들이, 이의종 이 세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조선의 상황이 이게 만국공법에 의해서 부당한 거다라고 하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준은 거기서 이제 자결을 하게 되죠. 그런 형태. 그렇지만은 세계 열강들의 그것을 당시에 세계 열강인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헤이그 밀사를 파견했던 고종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고종을 일본이 강요해서 이제 퇴위를 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순종이 즉위하면서 이제 일본은 구체적으로 조선의 외교권뿐만 아니라 내정권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정미 7조약 제2차 한일협약이라는 것을 강요해가지고 각 부처의 장관들은 조선인이지만은 차관들은 다 일본인으로 임명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대한 권한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조선인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당시에 한국 군대를 해산을 시키죠. 해산을 시키면서 일부 한국 군의 대장들은 자결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면서 크게 의병전쟁이 확산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일본이 1906년에 설치했던 통감부입니다. 이 통감부의 최고 책임자를 당시에 일본의 최고의 식견과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인물을 파견합니다. 그게 이등 방문이었다. 즉 이토 히로부미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객이고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그 당시에 추앙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통감으로 오게 되면서 조선의 외교권뿐만 아니라 내정권을 장악하면서 조선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국화해가는 정책을 펼쳐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조선이
놓여져 있었던 정치적 혹은 그 당시의 외교적 상황이었다. 이제 조선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형식적인 외피만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외교권과 통치권은 일본의 통감에 의해서 이제 장악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실시해 간다. 그래서 일본은 이미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대만을 최초로 이제 대만이라는 청나라 영토를 식민지로 경영해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 10년 동안 1894년부터 1904년까지 대만을 식민지로 경영을 해간 경험과 그 다음에 서양 유럽들이 즉 프랑스, 독일 등이 아프리카 식민지라든지 동아시아 식민지를 경영해왔던 그런 노하우를 그런 이제 경험을 일본의 지식인들이 유학을 통해서 그 경험을 획득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1905년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그런 이제 경험을 실제로 조선 사회에 이제 투영하면서 조선을 이제 식민지화하는 그런 이제 기초적인 작업을 실시해 가죠. 이것이 바로 1905년부터 1910년의 어떤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부분은 1876년 개항 이후부터 1894년까지는 조선 사회가 자체적인 어떤 힘으로 이제 근대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 세력들이 서로 다툼을 벌이고 경쟁을 해가면서 한편으로는 개화의 방향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척사의 방향에서 치열한 대립과 경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94년 이후부터는 이런 이제 사회 세력들이 서로 연합과 혹은 수용을 하면서 전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개화파들은 갑오개혁과 독립협회의 어떤 운동의 흐름과 다음에 집권층들은 대한제국의 어떤 개혁 정책을 통해서 조선 사회를 근대화해 가려고 했고 민들은 구체적으로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의 어떤 흐름으로 민의 입장에서 근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움직임의 흐름들이 1905년서부터 1910년까지의 흐름에서는 이 당시에 위정척사파의 유학자들은 민들과 연합을 해서 의병전쟁의 어떤 흐름으로 조선사회의 어떤 나름대로 이제 독립과 다른 한편은 일본의 어떤 침략을 막아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되고 근대적인 지식인들은 당시에 교육과 언론과 산업진흥을 통해서 당시에 대한제국의 자주자강을 통해서 이제 독립된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당시에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조선인들의 저항을 크게 의병전쟁과 다른 한편은 계몽운동의 두 가지 어떤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레포트를 주제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오늘 살펴보는 1905년부터 10년까지 시기, 이 시기에 이제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의 두 가지의 나름대로 당시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의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두 가지 운동의 흐름 중에서 어떤 운동의 흐름이 가장 적합했는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A4 용지 전번처럼 간